자, 수강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융하면 정석, 금융의 정석 김정석입니다. 자, 이번에 우리 드디어 이제 3과목 투자 권유 부분입니다. 이제 시험 우리 부분에서 거의 뭐 절반을 차지하는 거죠.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안 좋아하는 부분들로 좀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법규를 좀 안 좋아하거든요. 이 법규 내용 말도 어렵고 그죠? 무슨 그냥 좀 쉽게 이야기하면 될 텐데 법률 용어는 참 어렵더란 말이죠. 이제 그 내용. 그래서 여러분들도 학습하기가 불편하실 텐데 그 부분 제가 최대한 쉽게 문장을 풀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앞에서 과목 이제 분석할 때 여러분 알려드렸듯이 3과목은 크게 5가지 챕터로 이루어져 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첫 번째 챕터가 법규, 자본시장과 관련된 법규 부분이고 두 번째 이제 영업실무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직무윤리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이제 우리 첫 번째 챕터인 증권 관련 법규, 즉 자본시장과 관련된 법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이 자본시장 관련 법규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자본시장과 관련된 법규들 배울 겁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줄여서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그죠? 그래서 자본시장법 내용 배웁니다. 그래서 그 자본시장법 그 순서대로 쭉 보면 첫 번째 이제 들어가기 전에 근데 자본시장법 규제 패러다임이라고 해서 왜 이제 자본시장법이 이제 만들어졌고 이제 이렇게 구성되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구성되었는지에 대해서 좀 잠깐 이제 배우고요. 그리고 이제 순서대로 말 그대로 내용들이 이제 금융투자업을 인가받고 등록하는 이제 금융투자업자들, 즉 우리 이제 금융회사들이 금융투자회사들이 이제 설립되고 자기들이 영업을 하려면 요 인가받고 등록돼야 되거든요. 금융감독원에 그 내용들. 그 다음에 이제 그 업자들이 지켜야 될 영업행위 규칙들. 그래서 공통영업행위 규칙과 아니면 업자별로 지켜야 될 규칙들, 뭐 이런 것들. 다음에 이제 증권을 내가 발행하면서 자금 조달할 때 주식 발행, 채권 발행한다 그죠? 그때 이제 그 발행과 관련된 이제 법규 내용들, 발행 유통. 그다음에 이제 기업을 인수하거나 합병, 그 M&A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제도들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배우고요. 그다음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는 이런 내용들이 이제 자본시장법과 관련된 내용들 살펴볼 겁니다. 자, 그리고는 이 자본시장법과 관련된 이거는 이제 법은 큰 틀이잖아요. 큰 틀이거든요. 그럼 이제 세부 내용들은 시행령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것도 안 되면 법령으로 안 되면 이런 이제 금융위원회라든지 이런 곳에서 이제 우리가 시행 규칙들 아니면 이제 관련 이제 기관들 각 처부 장관들이 정하는 이제 이런 부분들로 이제 보완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우리는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정하고 있는 그 규정을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자본시장법 그 내용을 잘 배운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약간 살이 더 붙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같이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공부한다고 해서 같이 본다라기보다는 그죠? 딱 자본시장법을 공부 잘 한 상태에서 금융위원회 규정을 보면 보다 좀 학습하시기가 쉬울 거다.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2021년 이후로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는 게 이제 발효됐습니다. 그래서 책에서도 이제 금융소비자보호법 우리가 협회 기본 교재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해서 아직까지 자세히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요. 아주 기본적인 요약문 정도가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시험에서 조금 다룰 수도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협회에서 혹시나 해서 제가 이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관한 이제 내용을 이제 강의를 한 강 정도로 해서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급하신 분들은 요 내용을 사실 뭐 패스를 하셔도 되지만 그래도 한 강 한 50분 정도니까요. 정말 진짜 내가 당장 내일 시험이다 이러지 않는 이상은 50분 정도니까 한번 보시면서 이제 우리 뭐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자본시장법에서도 이제 투자 권유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이제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다 넘어갔어요. 분쟁 조정과 관련된 내용들하고 그게 이제 어떻게 좀 이렇게 조금씩 바뀌면서 이제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넘어갔는지 요 내용도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우리 이제 법규 내용을 살펴보면 되니까요. 바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먼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줄여서 자본시장법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총설으로 규제 패러다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게 이제 2019년 그죠? 2009년 2019년이란다. 예. 2009년이 이제 어떻게 자본시장법이 이제 발효가 되었는데요. 그때 이제 기존의 이제 과거에는 우리 이제 증권회사를 관장하기 위한 증권거래법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선물회사를 관장하는 선물거래법. 그다음에 자산운용회사를 관장하는 간투법. 뭐 이렇게 이제 다 각기 회사별로 규제가 나누어져 있었고, 그리고 이제 어떤 내가 금융투자 상품을 새로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법에 그 상품이 어떤 규제가 있어야 그 규제에 맞추어서 상품을 개발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선진 어떤 금융 시스템이라든지 선진 금융,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에서 보는 이제 소위 말하는 머천트 뱅크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규모의 투자 은행들, 공룡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이제 법령 체계에서 나오기가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기존의 증권거래법이라든지 이제 간투법, 그다음에 선물거래법, 신탁업법,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이거 등등등. 종금사에 관한 법률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합쳐가지고 하나의 법률, 즉 자본시장은 그냥 이거 하나라고 해서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통합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통합했죠. 그래서 줄여서 이제 자본시장법. 그래서 과거에는 뭐 자본시장 통합법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자본시장법이라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뭔가 이제 체계적으로 그런 머천트 뱅크가 나올 수 있게끔. 그래서 우리는 그 자본시장법의 목적과 기대 효과를 어떻게 생각하면 되느냐라고 하면 자본시장의 효율성, 그리고 유연성, 그리고 지속 가능성을 더 좋게 만들었다. 그리고 금융투자업자의 규제 차익 행위를 어떤 최소화했다. 그러니까 금융투자업자가 법의 어떤 사각지대를 이용해서 이익을 내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막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고객에 대해서 종합적인 금융투자 서비스가 가능하게.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과거에는 은행에서는 예금 팔았고, 그죠? 보험회사에서는 보험만 팔았고, 그리고 증권회사에서는 펀드 팔았고, 주식 중개했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은행에 가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당연하게 생각을 하지만 은행에서도 펀드 팔고, 신용카드 팔고, 보험 팔고 다 판다, 그죠? 그리고 증권회사에서도 여러분들 CMA 통장 같은 걸로 지급 결제하고 뭐 자동이체 걸고 다 할 수 있다, 그죠? 원래 이체 기능은 은행 거였거든요. 이렇게 막상 이제 보면 이제 금융의 벽이 다 이제 지금 무너져 있지만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그 이제 다 무너지고 어떤 종합금융, 종합자산관리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게 된 게 이 자본시장법의 어떤 효과다라는 부분인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어땠는데 지금은 자본시장법은 이렇게 바뀌어서 그런 것들이 가능하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재정 방향입니다. 일단 과거에는 그래서 열거주의였어요. 법에 이렇게 이런 상품들 이런 상품들 이렇게 법에 열거되어 있으면 그 규정에 맞게 우리가 이제 상품 개발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포괄주의 규제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증권 중에서 채무증권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즉 어떤 채무의 성격을 띠면 다 채무증권 안에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뭐 채권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품을 만들었는데 이게 어떤 이자를 받는 형식의 상품이다. 그러면 채무증권 안에 포함되는 거예요. 이렇게 포괄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품을 만들든지 자유롭게 좀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존 법 체계에서의 열거주의의 문제를, 그러니까 과거가 열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험에 가끔 초반에는 이런 게 잘 나왔어요. 이제 자본시장법이 처음 이제 발효됐을 땐. 그래서 뭐 열거에서 포괄인데 뭐 포괄에서 열거로 바뀌었다 뭐 이런 식으로 과거에는 시험 문제 나왔는데 요즘에는 잘 안 보이던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한번 체크해 봅시다. 해결하기 위하여 금융투자 상품의 개념을 추상적으로 정의하여 투자성 7글자로 바꾸면 원본 손실 가능성. 그래서 우리가 금융상품 중에 원본 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을 우리가 금융투자 상품이라고 하거든요. 투자 상품. 그래서 투자 상품은 투자성이 있으면 금융투자 상품이다. 입니다. 특징을 갖는 모든 금융투자 상품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과거에는 이제 기관별 규제했어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선물회사는 선물회사법. 증권회사는 증권거래법 이렇게 저로 이제 관장하는 법들이 다 따로 회사마다 법들이 있었단 말이죠. 은행은 은행법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래서 그게 이제 기관별 규제에서 기능별 규제로 바뀌었다. 네가 증권의 이름이 무슨 땡땡 증권이건 땡땡 자산운용이건 이런 건 필요 없다. 뭐 땡땡 신탁이건 이런 건 필요 없다. 네가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상품을 어떤 걸 파느냐, 어떤 업을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규제하겠다. 그래서 동일한 기능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일한 규제를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기능별 규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 실질에 따라서 금융 기능을 금융투자업. 그래서 네가 어떤 업을 할 거야? 너 펀드 운용을 할 거야? 아니면은 뭐 주식 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아니면 신탁업을 할 거야? 이렇게 금융 어떤 업을 하느냐? 그리고 어떤 상품을 취급할 거냐? 증권 취급할 거야? 파생 상품까지 할 거야? 그 다음에 어떤 투자자를 대상으로 할 거야? 전문가만 대상으로 할 거야? 아니면은 일반 모두 불특정 대다수를 상대로 할 거야? 이렇게 그걸 기준으로 재분류하고 동일한 금융기능에 대해서는 동일한 규제, 어떤 진입 요건이라든지, 그러니까
인가 요건이나 등록 요건, 그런 진입 요건이라든지 이제 자산 건전성에 관한 규제, 그다음에 영업 행위 규제 이런 부분들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동일한 금융 기능에 대해서 어떤 회사인지 이름이 증권회사, 선물회사 이런 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죠? 어떤 경제적 실질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동일한 규제를 적용한다. 그래서 금융 기능의 특성에 따라 업 규제를 이제 차등화한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죠? 그렇게 적용할 거다. 기능별 규제. 자, 그리고 이제 업무 범위는 당연히 확대겠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보면 이제 겸용 허용. 방금 이야기했지만 은행에서 펀드도 팔 수 있고 이제 뭐 그 보험도 팔듯이 증권회사에서도 이제 CMA 통장으로 자동 이체, 결제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 그죠? 뭐 그런 보험회사, 보험 설계사들이 대행인 자격증을 따서 펀드를 투자공유 대행하기도 하고, 증권을 투자공유 대행하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투자공유 대행인 제도도 도입했고,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은행이나 증권사 이런 사람들은 이런 기관들은 다 그 인바운드 업무, 찾아오는 고객에 대해서만 우리가 이제 그 영업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 투자공유 대행인 제도가 도입되다 보니까 이제 아웃바운드까지 이제 찾아 나가서 고객을 찾아 나가는 것까지 가능해졌다 그죠? 업무 범위 확대. 그다음에 결제 송금 업무를 허용 이야기했고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이해상충 방지 체계를 도입해서 정보 교류 차단 장치 같은 것들. 요거 이제 뒤에 가서 설명드릴 거예요. 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쨌든 업무 범위는 확대되었다. 자, 그리고 이제 투자자 보호가 강화되었다. 투자자 보호가 강화되었다. 그래서 우리 공통영업행위 규칙, 이것도 배울 거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그냥 펀드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고객님 좋아요. 앞으로 주가 쭉쭉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피해를 많이 봤는데 지금은 하나하나 다 투자 설명서를 바탕으로 설명드리고 이해하였음을 서명 같은 걸로 확인받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자본시장법이 처음 발효되었을 때 펀드 하나 가입하는데 막 1시간씩 걸리고 그랬어요. 이제 이게 또 부작용이었죠. 그래서 너무 많이 걸린다. 그래가지고 좀 지금은 그래도 많이 줄었긴데 이제 현실적으로 많이 이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시간이 꽤 걸리죠. 한 30분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요? 펀드 하나 가입하는데. 어쨌든 다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설명의 의무, 그다음에 Know Your Customer를 고객 숙지 의무. 그래서 고객의 투자 목적, 투자 경험, 재산 상황 같은 것들을 파악하는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그래서 적합한 권유를 해라. 적정한 판매를 해라. 이런 것들 뒤에다 설명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업자별 영업행위 규칙, 투자매매업과 투자중개업자, 그다음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투자자문업자, 일임업자, 이런 각각의 규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특징들, 여러분들 이제 설명을 이렇게 들었으면 되고, 여러분들은 시험에 대비해서는 골자만, 핵심 골자만 좀 체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 넘어가 볼까요? 자, 그 다음에 요 부분은 사실 잊을만 하면 한 문제 나오는, 거의 시험에 안 나오는데 그렇다고 아예 안 나오지는 않는 자본시장 관련 감독기관입니다. 그래서 알아서 선택해서 여러분들 학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제 가장 상위 금융위원회입니다. 금융위원회. 그래서 성격을 보시면 국무총리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입니다. 합의제. 그래서 위원은 9명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장은 국무총리 제청으로 위원장 1명, 그래서 위원장 제청으로 부위원장 1명에서 이제 뽑습니다. 뽑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합의. 그러니까 회의하는 건 회의 원탁에 둘러 앉아가지고 찬성 반대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금융정책과 뭘 하느냐? 금융정책과 감독에 대한 최고 의사결정 기관이다. 최고 상위 기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금융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우리 이제 집행기관적 성격이 바로 이제 금융감독원이죠. 우리 이제 금융기관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곳이 금융감독원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금융에 관한 정책, 제도, 그래서 금융위원회 규정 같은 것들, 재개정하고, 그죠? 다음에 금융기관을 설립하고, 합병하거나 전환하는 등의 인허가를 이 친구들이 내리잖아요. 이 친구라고, 이분들이 내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인가도 금융위 인가를 받아야 되고, 신고하고 보고해야 되고, 이런 것들 다 금융위원회에다가, 하는 거죠. 그죠? 다음에 금융기관 감독 및 검사 제재에 관한 사항. 물론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금융감독은 시킬 거예요. 그죠? 시킬 거지만 어쨌든 원칙으로 이제 하는 업무들. 그래서 감시 등에 관한 사항, 자본시장. 그다음에 금융 관련 법령 및 규정 재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 다 한다라는 부분 가볍게 읽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의, 이런 것들, 운영하는 것들 가볍게 읽어 보시고. 그래서 이제 금융위원회, 성격하고, 그죠? 요 성격. 그리고 이제 어떤 업무를 하는지 정도 한 읽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과거에 이제 증선이 이것도 이제 위원회죠. 그죠? 증권선물위원회인데 요거는 금융위 소관 사무 중에서 자본시장의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의 사전 심의 같은 것들. 그러니까 따로 뺐는데 뭐냐? 금융위의 업무 중에서 요 두 가지
기본적으로 자본시장의 불공정 거래 조사, 불공정 거래, 뭐 소위 작전 같은 거 하지 않았는지 이런 거 조사. 그다음에 기업 회계 기준 및 회계 감리에 관한 업무는 누구한테? 그 업무는 증선이한테 맡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과거에 초반에 이렇게 출제된 적이 있어요. 요 두 가지 하는 곳 어디냐? 답은 증선이 이렇게 찾아내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체크해 놓으시면 기출이니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봤던 금융감독원입니다. 그래서 금융위와 증선위의 의결사항에 대한 집행기관적 성격. 실제로 발로 뛰는 친구들은 이 친구들이다. 그래서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기관이다. 근데 좀 특징적인 게 민간 조직인데 공적 규제 기능을 담당하고 있죠. 그리고 무자본 특수법인입니다. 얘들은 돈이 없어요. 얘들은 영리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회원들, 그러니까 금융기관들로부터 돈을 쫙 모아가지고, 그죠? 자기들 돈으로 쓰고 남으면 다시 좀 돌려주는 이런 그런 무자본 특수법인이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을 위임받아서 수행한다 해서 실제로 발로 뛰는 건 이제 얘들이다. 그리고 아까 금융위가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로 뭐 9명이 회의하는데 뭐 실제로 할 수 있는 게 뭐 많이 있겠어요. 그죠? 현실적으로 많이 위임한다. 금감원한테. 그리고 이제 뭐 실제로 업무사항 제재 같은 것도 금융기관 제재 같은 것들도 하고요. 그죠? 검사하고 제재하고. 그다음에 분쟁 조정 기능이 우리 금융감독원에도 있고요. 이제 그러니까 고객과 금융기관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죠? 분쟁 조정을 해주는 분쟁조정위원회가 이 금감원에도 있고, 그럼 뭐 거래소에도 있고, 금융투자협회에도 있긴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금융위 및 소속기관에 대한 업무 지원 같은 것들 한답니다. 그죠? 이것도 가볍게 읽어 놓으시면 되고, 어쨌든 노란색 위주로 좀 체크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외에 금융투자업 관계기관이라고 해서 자, 이제 거래소에도 시장감시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불공정 거래, 시장에, 주식시장에서 일어나는, 채권시장에서 일어나는 그런 불공정 거래를 감시하는 이제 자율규제기관이다. 자율규제. 회원들끼리, 야, 우리 이런 것들은 좀 지키자. 그래서 거래소 규정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협회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한국금융투자협회와 이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자율규제기관이에요. 본인들끼리, 야, 이런 상도종을 좀 지킵시다. 으쌰으쌰 합시다.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회원 간 업무 질서 유지, 그래서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자율규제죠, 그죠? 그리고 이제 투자자 보호 및 금융투자업 건전한 발전을 위해 설립된 게 한국금융투자협회입니다. 다 여의도에 있다, 그죠? 협회, 뭐 거래소, 뭐 금감원 다 여의도에 있네요. 그러고 보니까. 자, 그리고 예탁결제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내가 주식을 사든가 펀드를 가입하든가 실물을 주지 않죠. 그냥 통장에 내 얼마 몇 주 있다, 아니면 내 얼마 있다 이렇게 찍혀 나온다, 그죠? 그러면 실물은 다 어디 있을까? 다 요 예탁결제원이나 하는 곳에 예탁되어 있죠. 맡겨두라는 겁니다.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증권의 집중 예탁 맡아주는 거고요. 계좌 간 어떤 대체. 그래서 이제 얘들이 갖고 있으니까 이 계좌에서 이제 이 주에서 홍길동한테서 청길동한테로 팔았어. 그러면은 그런 것들, 계좌 간 대체, 매매 거래에 따른 결제 업무. 그리고 유통의 원활을 위해서 설립되었다. 예탁결제원이라는 곳이 또, 그러면 또 여의도에 있네요. 그 다음에 증권금융회사, 한국증권금융이다. 그죠? 그래서 증권시장의 자금과 증권을 공급하고 투자자 예탁금 관리하는 것들. 즉, 증권금융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우리 이제 자본시장법에서 유일하게 허락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나라에 한국증권금융 하나 있다. 그죠? 여기. 그래서 우리 투자자 예탁금 보관해서 관리하면 우리가 이제 주식 사려고 증권회사에 넣어둔 돈도 있잖아요. 그러면 증권회사는 이런 이제 증권금융회사에 아니면 뭐 신탁회사에 맡기는데 어쨌든 증권금융회사에 투자자 예탁금 관리를 맡기고요. 본인들은 이제 이거 갖고 있을 수 없으니까 거의 맡기고 아니면 이제 내가 우리가 뭐 기관이나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빌려서 파는 빌려서 공매도 하는 이런 거 할 때 뭐 주식을 빌려준다든가 돈을 빌려준다든가 이런 거 하는 회사 그게 증권금융 말 그대로 증권 관련된 금융 업무 우리 금융이라고 하면 뭐 돈이 돌고 도는 거잖아요. 그죠? 빌려주고 받고 이런 그런 증권과 관련된 금융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나온 곳 역으로 생각해보면 사실 이 영상을 취업 준비를 위해서 또는 이제 내가 취업과 관련해서 보신다면 다 좋은 회사들이다. 그죠? 들어가면. 네, 뭐, 소위 말하는 뭐, 신의 직장들이라고 저는 생각했을 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두 번째 파트인 기능별 규제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기능별 규제에서 핵심 어떤 키워드는 바로 금융투자 상품 어떻게 이제 분류할 수 있느냐, 투자자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느냐, 그다음에 금융투자업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느냐입니다. 그렇게 이제 뼈대를 딱딱, 뼈대에서 살을 붙여나가는 그런 부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금융투자 상품입니다. 자, 이제 금융투자 상품은 자본시장법에서는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방금 앞에서 잠깐 살펴봤죠. 우리 투자성이라는 단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투자성이 있으면 금융투자 상품, 없으면 예금처럼 그냥 내가 무조건 맡기면 내 원금은 무조건 돌려받을 수 있는 그거는 이제 우리가 비금융투자 상품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투자성이 있으면 금융투자 상품, 없으면 비금융투자 상품이다. 이렇게 이제 구분한다 했습니다. 원본 손실 가능성.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융투자 상품을 다시 증권과 파생 상품으로 구분합니다. 증권과 파생 상품. 이거 이제 구분하는 기준은 뭐냐? 바로 원본 초과 손실 가능성입니다. 즉, 내가 1,000만 원 투자했는데 아무리 잘못되더라도 내가 투자한 1,000만 원만 날아간다? 증권입니다. 즉, 원본 초과 손실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근데 반면에 파생 상품은 내가 1,000만 원 투자했는데 2,000만 원 손실 날 수도 있는 그런 상품들을 우리는 즉 원본 초과 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을 우리는 파생 상품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요. 그리고 이제 파생 상품은 그 한국 거래소 내에서 거래를 하느냐, 밖에서 거래를 하느냐에 따라서 장 내 파생 상품과 장 외 파생 상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파생 상품은 원래 이제 세 가지 종류 이야기합니다. 선도, 선물 비슷하거든요. 선도는 장외 파생 상품, 선물은 장내 파생 상품. 두 개의 구조는 똑같습니다. 어쨌든 선도, 선물. 그래서 선물, 옵션, 스왑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선물, 옵션, 스왑. 선도, 선물이 있고요. 옵션이 있고요. 스왑이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인도라는 키워드가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일정 시점에 그 기초자산, 우리가 이제 그 파생 상품이라고 하면 사과가 있을 때 사과로부터 사과 주스, 잼을 만들 수 있듯이 우리가 주식이나 채권이라는 이런 기초자산이 있을 때 사과가 이제 기초자산이군요. 기초자산이 있을 때 그거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파생되는 상품들을 만들 수 있다는 부분인 거죠. 근데 그 중에 특징 하나가 구조가 미래 일정 시점에 기초자산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지금은 약속만 하는 거예요. 지금은 약속만 하고 실제 돈을 주고 받는 건 지금 약속한 대로 미래 일정 시점에 지금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서 기초자산의 인도와 대금 지급이 실제로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런 걸 우리가 선도 선물 거래. 근데 선도는 장 외에서 하면 똑같은 일을 장 내에서 하면 선물 거래라고 한다라는 거죠. 다음에 옵션이란 건 핵심 키워드가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기초자산을 미래 일정 시점에 약속한 가격으로 사거나 팔 수 있는 어떤 그런 권리,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 그게 이제 옵션이라고 하고, 비슷한 이제 그건 이제 뭐 됐고, 어쨌든 옵션. 그리고 이제 스왑은, 교환이라는 키워드가 핵심 키워드입니다. 교환. 스왑은 교환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뭘 교환한지는 모르겠지만, 스와핑이라는 단어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스왑, 교환. 그래서, 일정 주기마다, 계약 기간 동안 일정 주기마다, 그 기초자산의 어떤 교환이 일어나는, 그걸 우리는 스왑이라고 합니다. 선도 거래가 여러 번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스왑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장외 파생 상품이 되겠습니다. 옵션은 뭐 장내 옵션도 있고 장외 옵션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뭐 이게 이제 파생 상품이고요. 다음 이제 증권은 총 6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 외울 때 일단 채치수라고 해요. 채지수라고 합니다. 채치수. 뭐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제가 좋아했던 만화 슬램덩크라는 만화가 있는데 거기 이제 그 북상구 주장 뭐 저를 닮았다는 그런 이야기도 옛날에 많이 들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채치수 이렇게 외우는 거죠. 그래서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요 채권, 주식, 신탁의 수익증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다음에 앞으로 해도 이효리, 뒤로 해도 이효리, 뭐 앞으로 해도 이혜리, 뒤로 해도 이혜리 다 빛이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증권, 예탁증권. 이제 우리나라 국내 주식을 외국 시장에 상장할 그 나라 이제 거래소에 상장할 때 대행해서 발행하는 거다 그죠? 우리나라 주식은 예탁하고 발행하는 게 DR이다 그죠? 증권 예탁증권. 다음에 이제 투자계약증권과 파생결합증권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파생상품이 결합된 증권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파생상품이 결합된 증권. 근데 파생상품과는 다르다. 왜? 증권이니까 원본 초과 손실 가능성이 없다. 파생결합증권은. 그죠? 어떤 수익 구조라든지 이런 거는 비슷할 수 있지만. 그래서 파생결합증권. 투자계약증권은 내가 이제 돈을 이거 어째 뒤에 가서 설명드릴 테니까 지금은 이런 게 있다라는 거. 그래서 증권 6가지. 자, 이렇게 분류를 한다라는 거 일단 큰 그림 한번 넣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살 붙이면 되는 거니까요. 이번에 기능별 규제에서 하나의 핵심 파트는 금융투자 상품인데 금융투자 상품의 뼈대는 요게 이제 뼈대라는 거죠. 요게 뼈대다.
그럼 이제 살 한번 볼까요? 자, 개념입니다.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투자 대상이 계약상의 이제 권리다. 내가 어떤 받을 수 있는 권리, 돈 받을 수 있는 권리라는 그런 권리고. 그래서 투자 결과 원본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즉 원본 손실 가능성, 세 글자로 줄이면 투자성이 있는 상품.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걸 우리는 자본시장법에서 금융투자 상품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다겠죠, 다 그죠? 다가 될 거다. 자, 그런데 우리가 요거 할 때 이제 시험에 대비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면 이 원본이란 걸 산정할 때 내 원금, 투자한 원금 얼마냐 이럴 때 제외하는 게 있습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면 나는 사실 1,000만 원을 냈어요. 나는 펀드를 가입하려고 1,000만 원을 내었는데 펀드의 판매 수수료가 1%인 거라. 그래서 10만 원은 그 증권회사가 판매 수수료라고 떼갔어. 그리고는 이제 990만 원만 펀드에 들어갔어요. 그래도 나는 이거는 그래서 나중에 990만 원을 돌려받았어. 그래도 나는 그 원본 손실이 일어난 게 아니다. 나는 원금을 다 받은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투자 원본을 산정할 때 제외하는 거. 그래서 보시면 판매 수수료 등 용역, 즉 서비스에 대한 대가성 수수료, 그다음에 보험으로 치면은 사업비, 위험보험료 이런 것들은 원본 산정할 때 제외한다. 그래서 판매 수수료가 10만 원 빠져나갔으면 내 원금은 1,000만 원이 아니라 990만 원이다라는 거죠. 내 원금은 990만 원. 자, 그다음에 이제 회수 금액을 산정할 때 회수 금액. 여기서 이제 원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라고 할 때 원본 산정할 때 이런 것들은 빼고 원본을 산정하고 법에서는 그다음에 회수 금액을 산정할 때 포함하는 거. 나는 실제로 못 받았는데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990만 원이 펀드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수익이 나서 나는 1,00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세금이 20만 원이래.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나는 이제 원래 1,000만 원 받아야 되는데 세금 떼고 980 받았어. 1,000만 원 받아야 되는데 980 받았잖아. 아니, 그래도 원금은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20만 원. 세금은 그러니까 중도 해지에 따른 중도 해지 수수료라든지 아니면 각종 세금이라든지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미지급액 이런 것들은 회수 금액에 그러니까 포함시키겠다. 회수 금액에 포함시키겠다. 그러니까 니는 실제로 못 받았지만 받은 걸로 치자라는 거죠. 받은 걸로 치자. 요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시험에 뭐 이제 말로써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뭐 투자성을 판단할 때 투자 원본 산정 시 제외되는 것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아니면 제외되는 것으로 맞는 것은 찾으면 된다. 그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금융투자 상품에서 제외되는 대상입니다. 이것도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죠. 이제 얘들은 이제 그러니까 결론만 이야기하면 비금융투자 상품인 거죠. 원본 손실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는 거죠. 뭐냐? 원화입니다. 이거 옛날에 좀 삐리하게 외화라고 실제 시험에 나온 적도 있어요. 외화 CD는 아니고 원화로 표시된 CD가 바로 제외 대상. 그러니까 비금융투자 상품이다. 양도성 예금 증서. 뭐 원금 손실 날 일이 있겠어요. 예금인데, 그죠? 그래서 원화로, 근데 원화입니다. 원화. 외화는 왜냐하면 환율 변동 위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 증서. 그다음에 이제 신탁은 신탁인데 관리만 하는, 그러니까 처분은 못해 신탁업자가. 그러니까 손실 날 일이 잘 없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관리 신탁의 수익권이고요. 그리고 이제 주식 매수 선택권, 우리 소위 말하는 스톡 옵션 말입니다. 스톡 옵션. 스톡 옵션은 내가 받아서 내가 뭐 유리하면 권리 행사하면 되죠. 무조건 권리 행사하는 게 아니잖아. 본인이 유리할 때 권리 행사를 하는 거니까 손실 날 일이 있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주식 매수 선택권, 스톡 옵션 요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요 세 가지. 그래서 뭐 시험에 다음 중 금융투자 상품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라고 했을 때 이런 아이들이 보이면 뭐 찾아내면 되고 이제 그런 부분들 문제들이 각종 응용해서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그런 정도 시험에 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증권과 파생상품 아까 분류하는 거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증권 총 6가지 채치수, 그다음에 증권예탁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이런 식으로 외워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들 편한 식으로 좀 외우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채치수부터 이렇게 이제 외웠으니까 채무증권, 국채라든지 나라가 발행한 채권, 그다음에 지방채,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특수채, 특수법인들, 아니면 이제 금융은행들, 그죠? 금융채가 다 이 안에 들어간다, 그죠? 그다음에 사채권, 주식회사가 발행한 요렇게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주체는 요 4가지 주체밖에 없죠. 어쨌든 요런 거라든지 아니면 이제 기업어음증권 CP 그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지급 청구권이 표시되면 다 채무증권 범위 안에 들어간다라는 거 이렇게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본시장법은 상품을. 그다음에 지분증권, 주권, 우리 주식, 주권, 아니면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그다음에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그리고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합자조합, 익명조합의 출자 지분, 어쨌든 출자 지분. 다음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출자 지분이나 출자 지분을 취득할 권리가 표시된 것은 다 지분 증권으로 보겠다. 그러니까 지분을 갖게 되는 종이 쪼가리들. 우리 증권은 종이 쪼가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포괄적으로 우리 상품에서 유가증권이라고 하죠. 그죠? 유가증권. 가치가 있는 증권. 그다음에 수익증권. 금전 신탁의 수익증권. 투자 신탁의 수익증권. 그 밖에와 유사한 것으로서 신탁의 수익권이 표시되면 다 수익증권이 되겠다. 그래서 믿고 막 우리 신탁이라는 상품, 여러분들 이제 자격증 공부하시면 신탁에 대해서 배우실 겁니다. 그죠? 배우셨으면 신탁이 뭔지 아시니까 수익권 아실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참고로 채무증권에 포함되는 아이가 있는데 이자 연계 파생결합 사채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파생결합 증권에 들어갔었지만 파생결합 사채이고 이자 연계 파생결합 사채 같은 경우에는 채무증권에 포함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를 파생결합 증권이라고 하면 이제는 틀리는 겁니다. 알겠죠? 이 아이는 채무증권이에요. 이자 연계 파생결합 사채 채무증권이다. 추가로 필기 하나 해놓으시고. 자, 이제 증권예탁증권. 그래서 채무증권이나 지분증권,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투자계약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그 증권이 발행된 국가 외의 국가에서 발행한 것이다. 그러니까 외국 거래소에 상장할 때 사용하는 방식이다. 사용하는 증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예탁받은 증권에 관련된 권리가 표시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 우리는 DR, 영어로는 DR이라고 하고, 그죠? 증권예탁증권이라고 한다. 그래서 뭐 ADR, 미국에서 발행하는 DR, ADR, 미국 말고 유럽 같은데, 그죠? EDR. 그런 거 필요 없고 아무 때나 글로벌, GDR 뭐 이런 종류가 있다, 그죠? 참고로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이긴 한데 증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기초자산의 어떤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이자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초로 하는 지수라든지 이런 변동과 연계해서 미리,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변하면 어떻게 수익이 난다 이렇게 이제, 그죠? 그거에 따라 이제 돈을 받거나 회수하는 금전 등기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것. 그래서 우리 뭐 소위 말하는 ELS, 주가연계증권. 그다음에 주가연계 워런트. 이게 이제 옵션하고 좀 비슷하죠. 수익 구조가 거의 똑같습니다. ELW. 그다음에 파생결합증권, DLS. 그다음에 CLN, 그죠? CLN. 예. 크레딧 링크드 노트. 신용연계 증권이다, 그죠? 이거는 신용연계 채권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그다음에 이제 투자계약증권.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해. 투자 그 사업은. 그래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걸 우리는 투자계약증권이라고 한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뭐 이거 만들어진 적은 거의 없죠, 그죠? 투자계약증권은. 이렇게 6가지 개념. 이거 잠깐 읽어놓으면 되겠다, 그죠? 두세 번만 개념은 읽어놓으시면 뭐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파생상품은 이야기했지만 거래소 내에서 거래하느냐, 거래소 밖에서 거래하느냐. 그래서 장내 파생상품에는 선물, 장내 옵션 이런 것들이 있고 장외 파생상품에는 선도, 장외 옵션, 스왑 이런 것들이 있겠다고 굳이 구분해 보면. 그다음에 이제 거래 구조에 따라서 이제 선도, 선물, 옵션, 스왑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다라고 했다, 그죠? 그래서 개념도 좀 설명드렸으니까 해서 선도, 선물의 핵심 키워드는 인도라는 단어, 그리고 그 옵션, 권리라는 단어, 스왑은 교환이라는 단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금융투자 상품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융투자업 되겠습니다. 자, 금융투자업도,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과거에는 나는 무슨 증권회사, 나는 무슨 선물회사, 나는 무슨 자산운용회사, 나는 무슨 신탁회사 이런 거 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네가 어떤 업을 하느냐. 자본시장법에서는 그 업을, 금융투자업을 6가지로 또 분류하고 있다는 거죠.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이게 이제 증권회사의 업과 유사한 거죠. 그다음에 집합투자업. 이게 자산운용회사랑 유사한 거고. 신탁업. 신탁회사가 하던 거고. 그다음에 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 이제 자문업은 컨설팅 해주는 거고, 그죠? 일임업은 개인 자산을 일임 받아가지고 대신 굴려주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집합투자업은 여러 사람의 돈을 한꺼번에 운용하는 거라면, 그러니까 버스와 택시의 차이라고 좀 보시면 되죠. 버스와 택시의 차이. 그리고 참고로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신탁업 이 4가지는 이제 인가제입니다. 인가제. 금융위에 인가를 받아야 돼요. 인가 요건을 갖추고 나서.
그래서 금융위가 너 해라고 해야 할 수 있는 거고, 투자 자문업과 일임업, 그리고 요즘에 이제 뭐 많이 생긴 뭐 온라인 소매 투자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등록제입니다. 등록제. 그냥 내가 등록 요건을 갖추고 저 합니다라고 하고 보고만 하고 바로 하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인가제보다는 등록제 아이들이 이제 완화되어 있겠죠. 규제가. 왜 그러냐? 그러니까 투자자한테 그만큼 피해가 덜 갈 수 있는 업이라는 거죠. 그죠? 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인가제는 거의 고객들의 돈을 실제로 다룬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돈도 받고. 근데 자문 컨설팅 해주는 거는 고객 돈을 받지는 않잖아요. 수수료 말고 말입니다. 실제로 투자 금액을 받아서 그 금액을 투자해주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인가제 4가지. 투자 매매업, 투자 중개업, 집합 투자업, 신탁업입니다. 그래서 투자 매매업, 누구의 명의든 자기의, 그러니까 회사 자기의 계산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금융투자 회사가 본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사고 팔고 이렇게 본인의 손익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손해를 위해서는 아니겠지. 이익을 위해서, 그다음에 손해 면제를 위해서, 그죠? 그래서 자기의 계산으로 그런 금융투자 상품의 매매라든지 증권의 발행 인수, 그 밖에 청약의 권유, 뭐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거. 이를 이제 투자 매매업이라고 한다라는 거고, 투자 중개업은 이제 타인의 계산으로 이러한 것들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 부동산 중개인 아저씨, 그러니까 누가 집 사러 오면은 집 보여준다, 그죠? 그래서 주인과 이런 이제 그러니까 매도자와 매수자를 연결시켜 준다, 그죠? 마찬가지로 투자 중개업, 우리가 실제로 주식을 매수할 수는 없으니까 거래소에 가서, 거래소는 회원제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는 증권회사나 이런 데 위탁한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주식 사고 싶어 하는 걸 이렇게 연결해 주는 그게 투자 중개업이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집합투자업은 집합투자, 즉 우리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 등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에 투자를 해서, 즉 취득 처분의 방법으로 운용을 해서 그 운용 결과는 그대로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근데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 지시는 받지 않는, 즉 그 운용회사 마음대로 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는 집합투자라고 한다, 그죠? 그거를 업으로 하는 곳을 그러니까 자산운용회사 생각하시면 된다, 그죠? 집합투자업자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탁업은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서 이제 운영하는 거죠. 그래서 소유권이 이전된다, 그죠? 그래서 위탁자와 수탁자, 수익자는 3명관계 신탁계약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이제 마찬가지 실적 배당이다, 그죠? 신탁업이다. 자, 그리고 참고로 다 하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등록제, 투자 자문업. 그래서 금융투자 상품 등의 가치 또는 투자 판단에 관한 자문을 해주는 업, 투자 자문업. 그래서 뭐 유사투자 자문업 이런 것들 인가받아서 우리 유튜브나 이런 데서 막 그 조언을 할 수 있죠. 그런 거 인가 없이 한 불법이다, 그죠? 다 투자 일임업, 투자 판단의 전부나 일부를 일임받아서 투자자별로 구분해서 이제 일임받아서 굴려주는 그거 이제 투자 일임업이라고 한다라고 보시고, 참고로 요거 그냥 가볍게 읽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투자 중개업이 아닌, 그래서 투자 권유 대행인이 투자 권유를 대행하는 건 투자 중개업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국거래소가 그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것도 투자 중개업이 아니다라는 거고,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역시 장외시장을 개설한다, 그죠? KOTC 시장이라고 하는 그거를 개설하고 운영하는 것도 투자 중개업은 아니다라는, 이런 것들은 투자 중개업이 아니다. 마찬가지 종금사가 CMA를 운영하는 것도, 그다음에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우리 소위 말하는 투자은행들 말입니다. 투자은행들의 종합투자계좌 업무도 집합투자업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투자자가 매매 거래일, 뭐 하루에 하나입니다. 하루에 한해서 매매 거래일과 총 매매 수량과 아니면은 총 매매 금액을 지정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오늘 총 1억 원 정도 매매해 주세요. 라고만 말했어. 그래서 매매 거래일과 매매 수량이나 금액, 총 금액이나 수량을 지정해 줬어. 그 안에서 투자자로부터 그 범위 내에서 수량 가격 시기, 그 투자 판단의 일임, 수량 가격 시기입니다. 요거를 일임 받는 거는 일임업이 아니다라는 거죠. 고객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뭐 3월 25일 날 삼성전자를 1억치 사주세요라고 했을 때 그날 삼성전자를 이제 몇 주를 사고 언제 사고, 그날 안에 장 안에서 언제 사고 몇 주를 사고 얼마에 사든지 이런 것들은 일임 받을 수 있다. 그거 일임 받은 건 일임업이 아니다라는 거죠. 수량 가격 시기입니다. 수량 가격 시기. 종목 아니에요. 수량 가격 시기인데 그 안에서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인가제. 자, 그리고 이제 그 외 업들 한번 볼까요? 인가제 등록 살펴봤고, 그 외
금융투자상품 거래 청산업이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청산 대상 업자가 청산 대상 거래를 함에 따라 발생하는 채무를 채무인수, 경계 그 밖의 방법으로 부담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 경계는 이렇게 대출을 전환하는 거다, 그죠? 부담한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 그걸 이제 거래청산업이라고 하고, 신용평가업은 말 그대로 신용평가 회사들 있다, 그죠? 신용평가 해주는 그걸 업으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온라인 소액투자 중개업. 그래서 채무증권, 지분증권, 투자계약증권의 모집이나 사모에 관한 중개. 그래서 사모라는 것을 우리 공모와 사모로 구분한다, 그죠? 그래서 불특정 다수 50인을 기준으로 불특정 다수 50인 이상의 자에게 투자 권유하는 걸 우리가 공모 방식이라고 하고, 공모 발행 뭐 이렇게. 사모는 그 50인 미만, 즉 49인 이하, 그죠? 사모입니다. 사모에 관한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투자 중개업자를 온라인 소액 투자 중개업이라고 하네요. 그다음에 전문 사모 집합 투자업. 그래서 집합 투자업 중에서 전문 투자형 사모 집합 투자 기구를 통한 집합 투자를 영업으로 하는 거. 우리 전문 투자형 사모 집합 투자 기구, 소위 말해서 헤지 펀드 이야기한다, 그죠? 헤지 펀드. 그렇게 보시면 이런 건 가볍게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읽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금융투자업도 살들을 다 붙여봤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투자자입니다. 기능의 마지막 투자자. 그래서 우리 투자자 구분은 전문성으로 아니면 위험 감수 능력 이런 걸로 이제 전문 투자자와 일반 투자자로 구분합니다. 전문 투자자와 일반 투자자. 그래서 이런 전문성 및 위험 감수 능력이 있으면 전문 투자자고요. 없으면 일반 투자자. 그래서 전문 투자자가 아니면 모두 일반 투자자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다 일반 투자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전문 투자자가 누군지만 알면 되는 거죠. 그럼 법에서는 누가 전문 투자자인지 분류해 놓은 거죠. 그 사람들이 아니면 다 일반 투자자니까. 그죠? 자, 그런데 굳이 구분을 해보면 외우기 쉽게 절대적 전문 투자자, 상대적 전문 투자자, 자발적 전문 투자자라는 이름을 자본시장법에는 없지만 우리가 따로 붙여볼 수가 있겠어요. 차이가 뭐냐? 절대적 전문 투자자. 우리 뭐 신라시대 골품제도에서 우리 뭐 진골, 성골 이렇게 하잖아요. 말 그대로 얘들은 날 때부터 그냥 오로지 전문 투자자인 거예요. 전문 투자자. 얘들 무조건 전문 투자자. 누가 있느냐? 국가. 다음에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금융기관이나 이제 금융관계기관들, 그죠? 금융관계기관들. 우리 막 협회나 거래소 이런 데도 다 생각하면 되는 거죠. 금융관계기관들. 그리고 우리 이제 기금 중에서 신용보증기금이라든지 기술보증기금. 요거는 이제 기금이냐 거의 전문가라고 봐야지, 그죠? 그래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자, 이런 곳들이 이제 절대적 전문 투자자. 얘들은 무조건 전문 투자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상대적 전문 투자자는 원칙적으로는 전문 투자자예요. 원칙적으로는 전문 투자자야. 그런데 이 아이들이 서면 요청에 의해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지가 뭐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서면 요청에 의해서 일반 투자자로 우대받고 싶다, 보호받고 싶다라고 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금융투자업자들은 다 들어줘야 돼.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요런 이제 금융 전문 투자자를 우리는 상대적 전문 투자자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상대적 전문 투자자로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그죠? 그래서 다시 원칙은 전문 투자자인데 서면 요청에 의해서 일반 투자자로 전환이 가능한 투자자 누가 있느냐? 대표적으로 주권상장법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각종 기금이나 기금운용관리법인, 어떤 각종 기금이나 기금운용관리법인, 여기는 다 이제 상대적 전문 투자자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투자자다. 전문 일반, 원칙은 전문 투자자다. 그리고 참고로 요 주권상장법인 있죠. 요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 얘들이 장외 파생 상품을 거래하려고 할 때는 가장 위험하다 보니까 장외 파생 상품을 거래하려고 할 때는 원칙적으로 일반 투자자로 취급한다. 하지만 이 아이들이 서면 요청 시에는 전문 투자자로 우대는 가능하다. 그러니까 여기 뒤바뀌어 있다. 뭐 할 때는 장외 파생 상품 거래 시에는 입니다. 주권상장법인만 그렇습니다. 알겠죠? 요거 예외 좀 잘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자발적 전문 투자자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개인 때문에. 그래서 머리 아픈데. 이건 이제 숫자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험에 나온다라고 하면 숫자 가끔 나오거든요. 근데 범위는 간단해요. 자료 제출일. 내가 이제,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그
전문 투자자를 구분할 때, 일반 투자자와 전문 투자자 구분할 때 전문성도 있지만 기준이 위험 감수 능력도 있어요. 말이 뭐 위험 감수 능력이지 돈 많으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으면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일반 투자자 중에서 본인이 나는 전문 투자자 하고 싶다 라고 할 때 얼마나 돈이 많으면 되느냐. 자료 제출일 전날을 기준으로 뭐 이런 말들은 중요하지 않고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100억 원 이상이면 되겠다. 100억 원 법인은. 그러면 금융투자상품, 그러니까 펀드에 투자하고 있는 돈이 100억 원이 넘어간다. 그러면 그냥 서면 요청으로 금융투자업자들한테 서면으로 나는 그냥 전문투자자 할래. 라고 하면 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업자들은 그걸 들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번 전환되면 2년 동안 우대받을 수 있거든요. 2년. 이렇게. 100억 원이에요. 100억 원. 그다음에 이제 개인 같은 경우에는 좀 복잡해. 그래서 이게 이제 왜냐면 높은 기준으로 설정해 놨다가 사람들이 아무도 안 하는 거야. 그냥 계속 기준을 낮춰주고 있는데. 자, 자료 제출 전날 기준으로 최근 5년 중 1년 이상 그러니까 과거 5년 중에서 그죠? 1년 이상 금융위가 정한 금융투자 상품, 어쨌든 그냥 금융투자 상품 월말 평균 잔고 기준 얼마? 5천만 원. 이제 핵심은 요거죠. 5천만 원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되겠다. 5천만 원 이상. 투자하고 있으면 되고 AND입니다. AND. 그리고 A, B, C 셋 중에 하나를 더 만족하면 되겠다. 다시 어쨌든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5천만 원 이상이었고 1년 동안 그죠? 월말 평균 잔고가 5천만 원 이상이었고 그다음에 셋 중에 하나. 그래서 첫 번째 소득의 기준. 그래서 본인 소득이 1억 원 이상이던가 아니면은 배우자 합해가지고 1억 5천 이상이던가. 그래서 배우자가 돈을 잘 벌면 요 기준으로 뭐 만족할 수도 있겠죠, 그죠? 아니면 자산 기준으로는 총 자산이 5억 원 이상이든가 5억 원 이상이든가. 근데 이건 거주 부동산이라든지 그 임차보증금 같은 것들은 빼고 거주 부동산, 임차보증금 같은 것들은 빼고입니다. 빼고 5억 원 이상 총 자산. 아니면 본인 이제 전문가든가. 그래서 1년 이상 종사한 회계사, 감정평가사,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요런 직업을 가지고 1년 이상 일을 했던가. 아니면은 투자 운용 인력 같은 것들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 그리고 1년 이상 마찬가지 등록 이력이 있는 투자자산 운용사라든지 이런 운용 인력이라든지 그죠? 이런 사람들이던가. 그래서 요거는 무조건 만족하고 5천만 원 이상 만족하고 셋 중에서는 하나만 추가로 만족하면 되겠다입니다. 그래서 요 숫자들 조심하시면 되겠죠. 숫자들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에 대비해서는 자 요렇게 숙제해 주시면 돼요. 네. 이게 최신 내용입니다. 이게 최신 내용이에요. 이대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 일반 투자자와 전문 투자자. 그래서 요 사람들이 아니면 전부 다 일반 투자자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기능별 규제 내용 마무리할 수 있겠네요.